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제7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권조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조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갑은 X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X 이제 토지도 갑의 소유였고요. 그리고 갑은 그 위에다가 Y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Y 건물도 갑의 소유이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좀 더 사안이 되게 복잡해져요.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다 추려서 일단 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Y 건물과 X 토지가 갑의 소유인 상태에서 갑은 Y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이 임차인이 된 거죠. 자, 을은 2013년 임대차 보증금을 정하였고요. 계약 직후에 Y 건물을 인도받고 플러스 그 다음에 Y 건물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Y가 주택이니까 을은 여기다가 대항력을 갖추었다. 대항력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우선 변제에 관련된 점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을이 Y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중에 Y 건물을 무단으로 이제 그 B가 Y의 점유를 침탈했다. 이제 B가 Y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을의 점유를 침탈한 거죠. 자, 을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이때의 Y 건물의 반환에 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갑은 일단 소유자니까 Y 건물의 소유자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B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반환 관계이고요. 두 번째 반환 관계는 갑은 이제 직접 점유자인 을이 되겠죠. 을은 점유자이니까 점유를 침탈당했을 경우에는 점유를 침탈한 B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점유를 침탈당한 거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넘어간 거니까 을은 B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갑도 점유자잖아요. 갑도 간접 점유자잖아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도 B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간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먼저 반환하도록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간접 점유자인 B에게 반환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Y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에 관한 권리들이 세 가지 권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을 같은 경우 임차인인 을은 임대인인 갑에 대해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임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임차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요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권 요 권리를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권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이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 권리를 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요 권리를 이 권리를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거 괜히 옮겼네. 자, 요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이 법률관계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갑이 두 개의 권리를 갖게 되죠. 하나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간접 점유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죠. 물론 이제 간접 점유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직접 자기한테 반환 청구하라고 먼저 할 수 없는 거고요. 직접 점유자한테 먼저 반환하도록 한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받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간접 점유자한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이니까 점유권에 기초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점유자는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임대차 목적물에 따른 임차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B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인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요거를 피대위 권리로 해서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로이어스 문제집 같은데 보면은 이제 갑이 B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경우에도 갑이 소유자이긴 하지만은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갑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고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을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간접 점유에 기초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나 소유권에 기초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나 결과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는 약간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직접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이 소유자이고 B가 직접 점유자이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간접 점유자이냐 직접 점유자이냐 그걸 묻지 않고 소유권만 있으면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이 직접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자신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문제집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런 경우 이제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와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의 결론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갑 소유였는데 갑이 X토지와 Y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X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지금 Y 건물 자체는 아직 미등기였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병은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X 토지는 갑의 소유인 X 토지는 을의 소유인 것이 되고요. X 토지는
X 토지는 병의 소유인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은 갑의 소유인 것으로 되죠. 자, 그런데 이제 X 토지가 병의 수중에 있는 동안에 이제 병의 채권자가 X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죠.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 X 토지를 누가 경락을 받았냐면은 무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X 토지의 소유자가 된 무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어떤 소송을 제기하느냐? 무는 일단은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는 또 을을 상대로 해서 퇴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Y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무의 청구의 당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냐면요. 첫 번째 쟁점은 병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병은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Y 건물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Y 건물의 소유자는 갑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수업 시간에 쟁점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아직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지만은 그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그러한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쟁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혹시 이 Y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 토지 사용권이 확보돼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Y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누군가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X 토지의 소유자인 병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Y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문제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 X 토지와 Y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잖아요. X 토지와 Y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Y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추지 못하고 X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추셨어요. 자, 그러면은 매매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건물은 갑한테 남아 있고 건물은 갑한테 남아있고 토지는 X한테 넘어가 있는 것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매매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토지 사용권에 대한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즉 토지도 매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토지 사용권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도했다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이 먼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건물 소유자가 되겠죠. 그 매도인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 의한 관습상의 이제 법정 지상권은 안 되겠죠.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성립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지금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때에 반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은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경매를 신청한 시점에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더 이상 건물의 철거를 그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의해서 더 이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무의 병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결론이 될 테고요. 자, 무의 을에 대한 퇴거 청구. 당연히 이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면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면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즉 을 같은 이제 건물의 임차인 되겠죠. 을 같은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비록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을이 갖고 있죠. 을이 비록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거는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됐을 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항력의 의미인 것이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토지 소유자한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을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의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 내용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 문제가 40점인데 실제 뭐 기출문제에서의 배점은 50점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50점까지 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각각의 청구에 대해서 원래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배점이 이루어졌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더 있었네요. 아까 그림을 괜히 지웠는데 세 번째 문제에서는 무는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 않고 X 토지의 반환만을 청구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가 토지의 소유자인 무가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 그러니까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데 근데 X 토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Y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풀어서 X 토지를 반환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긴 하지만은 필연적으로 뭐 반환을 청구하는 것,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청구인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청구를 각자 어느 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느 걸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Y 건물의 철거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직접 집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X 토지의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철거 청구라고 하는 건 철거만 돼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X 토지의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X 토지가 반환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X 토지의 반환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Y 건물의 철거가 전제가 돼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는 병을 상대로 해서 토지의 반환만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병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쳤어요. 지금 여전히 무가 X 토지의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X 토지에 대해서 병이 Y 건물에 대해서 병은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아까 병은 Y 건물의 매수인으로서의 점유하는 경우에도 병이 Y 건물을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는 병에게 Y 건물의 철거와 엑스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아예 이제 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근데 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병은 다시 누구에게? C에게 Y 건물에 대한 2분의 1 Y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 Y 건물은 병과 C가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과 C가 Y 건물을 2분의 1씩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병과 C라는 공유자가 X 토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무는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토지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병을 먼저 한 다음에 C를 할 수도 있고 C를 먼저 한 다음에 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공격 방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가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는 병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무는 그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각각의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병과 C 이제 각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지분권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한 승소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공유자 한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공유 지분권 자체가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공유자에 대한 모든 지분권자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져야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철거 청구를 집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C가 법정지상권에 항변을 했다. C가 이제 법정지상권에 항변을 했다. 그러면은 이 C가 한 법정지상권의 항변에 대해서 병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도 법원은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소송은 병과 C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각자의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C가 법정지상권에 항변을 했다고 해서 그 항변 사유를 주장 공통이 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변 사유를 병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별개의 소송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만한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법정지상권의 항변을 해봤을 때 그 항변에 대해서 그 항변 사유를 병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C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병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송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오늘은 사실 물권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끌어와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연습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앞뒤를 좀 당겨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그 개별적인 부분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우리 쟁점 설명할 때 그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설명은 했지만은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거기까지 다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뒤에 있는 쟁점들까지 다 끌어다가 여기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지상권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쟁점들은 오히려 지역적인 쟁점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된 쟁점들보다는 그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그런 항변 사유들 중에 항변 사유들이 주된 쟁점이 될 테고 그런 주된 쟁점들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쟁점들 그렇게 부수적인 쟁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부하면서 염두에 둘 것은 이게 이제 다른 쟁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함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자꾸 뒤에 있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에 어떤 쟁점이 들어왔다면은 뭐 지상권에 관한 쟁점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결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X가 이제 을한테 이제 그 소유자인 갑이 을을 Y 건물을 이제 을에게 임대해주기 전에 사실은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있었어요. 자, 을에게 임대해주기 전에 근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관습장의 법정지상권 판단할 때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관습장의 법정지상권 여부도 판단해야 되니까요. 문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법정지상권에 성립할 만한 요소들이 또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자, 오늘 7회 연습 문제 해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